을 향해 더 악화시키면 예기치 못한 사태가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일 간의 설전이 벌어진 WTO 일반 이사회와 관련해서는 두 나라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네, 먼저 오늘 새벽 마무리된 WTO 일반 이사회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가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잘못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대표단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과 전 세계는 일본이 자기의 행위조차도 다른 나라의 외교관에게 떳떳하게 성명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의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점을. 반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우리나라가 WTO 자유무역과 맞지 않는 의제를 상정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어제 마감된 화이트리스트 제외 의견 공모에는 3만여 건이 접수됐는데 90% 이상이 우리나라 배제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 정부를 향해 사실상 공개 경고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만약 일본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면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며 외교적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자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또 최근 한일 간 상황에 대해 이 청와대와 정부가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아베 총리 휴가 뒤인 8월 초 가능성과 함께 중장기 변수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시기적으로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을 자극할 수 있는 8월 15일 이후가 될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일본의 내각 개각과 10월 22일 일왕 즉위식 등도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이번 사태가 금융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전망했습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요즘 확산되고 있는데요. 국민 10명 중 6명이 현재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불매운동 참여율이 늘었다고요? 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국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실태조사를 진행했는데요. 62.8%가 현재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17일에 실시한 조사 결과보다 8.2%포인트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보다 앞서 지난 10일 1차 조사 때는 참여율이 48%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2주 만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앞으로 불매운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68.8%가 그렇다고 답해 당분간 열기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념 성향을 기준으로 보수층의 참여율이 진보나 중도층과 비교해 가장 큰 폭으로 늘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지난주에 비해 12%포인트 넘게 늘어 47.8%를 나타냈습니다. 지지정당을 기준으로도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참여가 7.4%포인트 늘었고 지역별로도 대구 경북의 참여율이 26%포인트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요? 네, 온라인 여행 플랫폼 위메프 투어가 일본행 항공권 취소율을 집계한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최근 3주 동안 5배나 급증했습니다. 6월 4주차에는 전체 국제선 항공권 환불 건수에서 일본행 티켓 비중은 9% 수준이었는데 불매운동이 시작된 7월 첫째 주에 15%로 올라서더니 2주차에 36%로 급증했고 3주차인 지난주에는 44%까지 솟았습니다. 국제선 항공권 취소 10건 중 절반 가까이가 일본행 티켓이란 얘기입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지난 2분기 우리 경제는 1.1% 성장해 전분기 마이너스 0.4%에서 좀 나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민간 부문은 침체된 가운데 정부가 돈을 풀어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1.1%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1.1% 성장률은 지난 2017년 3분기 이후 7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년 전 2분기와 비교해서는 2.1%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분기 성장률이 높게 나온 것은 정부가 30조 원 가까이 돈을 풀어 경기를 떠받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실제 2분기 1.1% 성장에 정부와 민간이 기여한 정도를 보면 정부가 1.3%포인트, 민간은 마이너스 0.2%포인트를 보였습니다. 특히 민간 부문의 투자가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민간 부문 부진을 주도했습니다. 건설 투자 쪽은 이제 주거용 건물 건설이나 이런 거를 계속 부진했기 때문에 설비 투자 같은 경우도 반도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설비 투자 규모가 줄어들면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면서 1분기에 비해 지표들이 나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기저 효과를 걷어내면 경기 회복 신호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일본 수출 규제로 수출을 중심으로 민간 부분 경제 활력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대로라면 한국은행이 예측한 2.2% 성장도 버겁다는 지적입니다. 일본 문제가 없어서도 지금 민간 소비가 떨어지고 있고 설비 투자, 건설 투자는 계속해서 점점점 마이너스가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일본 수출 규제가 더 악화된다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며 2% 성장도 어렵다고 밝혀 성장률 추가 하락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SBS CNBC 류정은입니다. 오늘 월급 받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세전 월급 기준으로 400만 원 후반대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오늘 수령액이 조금 적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때문인데 자세한 이유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에 무슨 변화가 있는 겁니까? 네, 미리 예고됐던 변화인데 이달 월급부터 적용이 됩니다. 기준소득 월액이라는 게 변경 적용됐는데요. 국민연금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4.5%, 가입자 월급에서 4.5%를 떼어가도록 돼 있죠. 그런데 급여를 일정 수준 이상 받으면 그 선 위로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400만 원이 상한선인데 월급 500만 원을 받는다면 기준을 넘는 100만 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상한선이 지난달까지는 468만 원이었는데 이달 들어 486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기자, 구체적으로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게 되는 겁니까? 기준소득 월액, 쉽게 말해 세전 월급이 기존 상한선이었던 468만 원 이하라면 보험료의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선인 486만 원 이상 가입자분들은 기존엔 상한선이 468만 원이었으니까 보험료로 21만 600원을 내고 있었을 텐데 앞으로는 21만 8,700원, 8,100원을 더 내게 됩니다. 468만 원부터 486만 원 사이에 분포하신 분들도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이번 변화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 그러니까 월소득 468만 원 이상 가입자는 총 251만여 명, 전체 가입자의 11.4%가량입니다. 이번에 바뀐 연금보험료 산정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우리 수출의 버팀목 반도체 실적이 예상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생산량을 줄여서 어려움을 대비하겠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앞으로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11분기 만에 영업이익 최저치를 기록한 이 SK하이닉스가 결국 감산 조치에 들어갔다고요. 네, SK하이닉스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6,376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였던 7,441억 원보다 1,000억 원 이상 낮은 어닝 쇼크를 나타냈습니다. 1년 전 영업이익 5조 5,739억 원에 비해 89%나 줄어들었는데요.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오는 4분기부터 주력 제품인 디램 생산량을 줄일 계획입니다. 네, 하지만 이 생산을 줄이는 것보다 하반기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일본의 규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일본 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생산 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규제가 강화된 일부 품목에 대해 재고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공급처 다변화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 메모리 수요 감소, 또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시장 상황에 더해 일본발 수출 규제로 인해 우리 반도체 산업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삼성전자가 출시를 미뤘던 갤럭시 폴드를 오는 9월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구조를 보강해 이물질로부터 보호하고 힌지 상 하단 부분에 보호캡을 새로 적용해 내구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갤럭시 폴드를 미국에서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제품 리뷰 과정에서 화면 결함 논란이 불거지면서 출시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상반기 승용차 수출이 1년 전보다 6% 넘게 증가했습니다. 관세청은 상반기 승용차 수출액은 19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늘었고 수출 대수로는 126만 대로 2.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 러시아 등 주요국으로의 수출이 확대됐고 친환경 승용차 수출도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해 이른바 디젤 게이트를 일으킨 폭스바겐 그룹이 문제의 차량을 산 소비자에게 차량 판매액의 1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독일 본사와 국내 수입사가 표시 광고법을 위반했고 딜러사들은 하자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름철 보양식으로 많이 찾는 삼계탕 간편식 제품이 지나치게 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즉석 삼계탕 제품 14개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1,497mg으로 일일 섭취 기준량의 75%나 됐고 일일 기준치의 97%까지 포함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일부 제품은 영양 성분 표시가 실제 함량과 달랐습니다. 그동안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사용해왔던 저신용자들이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 대책 내용 자세히 살펴봅니다. 임종인 기자. 예, 금융감독원입니다. 네, 우선 오늘 나온 이 지원 방안 내용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예, 금융당국이 오는 9월 2일부터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에게 17.9%의 금리로 7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17, 햇살론 17을 출시합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은 그동안 은행이나 이금융권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업체 또는 불법 사금융에서 돈을 빌려서 대출을 이용해온 20% 이상의 높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해왔었는데요. 이번 상품이 출시가 되게 되면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 또는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들이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자금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았고요. 직업이 뭐가 됐든 간에 관계없이 지원하기라는 등 수혜 자격을 폭도 대폭 확대했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네, 지원 금액이 7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상은 대출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7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은 대면 상담을 거친 다음에 최대 1,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수술비로 1,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이럴 때 은행에서 일단 700만 원까지 대출 승인이 떨어지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합니다. 각 지역에 있는데요. 여기를 방문을 해서 신용정보 등을 조회한 다음에 추가로 필요한 300만 원을 더 지원받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출 상환도 3년이나 5년짜리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가운데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연체가 없이 성실하게 갚게 되면 3년 상환일 경우에는 연 2.5%, 5년 상환일 경우에는 연 1%포인트씩 그러니까 총 5%포인트의 금리가 더 낮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대출금을 다 갚으면 횟수에 제한 없이 여러 번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들의 편의성도 높아졌습니다. 네, 임 기자.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앞으로 받을 수 있게 될까요? 현재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는 시장 규모는 전체적으로 32조 원이고요. 연간 한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얘기한 대로 올해 중으로 2천억 원, 내년에 5천억 원 합해서 일단 내년까지 7천억을 공급할 경우 대략 7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의 저신용자들이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은 연 900억 원 정도의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감독당국은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상품은 9월 2일부터 전국의 13개 은행 지점에서 일제히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SBS MBC 임종윤입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2019년 세법 개정안. 정부가 내년에 세금 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세법 개정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작년에는 소득 재분배에 방점을 뒀다면 올해는 경기 부양이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경제부 이한승 기자와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정부가 세금으로 경기 부양에 나섰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렇게 나옵니까? 우선 투자하는 기업, 또 기술 개발하는 기업의 세금을 좀 많이 깎아주기로 했는데요. 예. 정부는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할 경우에 세액공제율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올해보다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신성장 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시스템 반도체 설계와 또 제조 기술, 그리고 바이오베터 기술 등 이 혁신성장 관련 기술을 추가를 해서 지원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기자, 기업들만 혜택을 보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제 혜택, 또 제도 변경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올해 폐지가 될 예정이어서 좀 시끌시끌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함께 또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이 소득공제가 3년 더 연장이 됩니다. 예. 또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서는 40%의 소득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고요. 또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최소 지급액이 3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금액이 1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또 근로소득에 이 세금을 매길 때 일정 소득에 대해서는 공제를 한 다음에 세금을 매기는데 이 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를 근로소득 공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년부터는 이 근로소득 공제가 최대 2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소득이 많다고 해도 2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총 한 3억 6,25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2만 1,000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또 이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도 바뀐 게 좀 많다고 들었는데 몇 가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소형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이 세액 감면율을 축소하는 건데요. 예. 지금까지는 임대 사업자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 6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을 빌려주고 올리는 소득에 대해서는 4년 이상 임대를 하면 30%, 또 8년 이상 임대하면 75%의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을 감면을 해줬는데요. 내후년부터인 2021년부터는 4년 이상일 때는 20%, 또 8년 이상일 때는 50%로 그 세율을 낮출 계획입니다. 예. 또 9억 원 이상 상가주택을 거래할 때 받던 양도소득 과세 특례도 줄어듭니다. 지금은 상가주택에서 이 상가주택이라는 게 사실 상가와 주택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넓으면 그냥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주택에는 양도소득세의 양도 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하고 있고 상가 같은 경우는 이 30%만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주택일 경우에 주택의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를 하고 80%를 공제하게 될 경우에는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드는 건데 앞으로는 이 상가주택에서 주택과 상가를 분리해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가에 대한 공제 비율 30%를 적용받기 때문에 그만큼 상가주택에 대한 세 부담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아시아나 매각 개시. 국내 2대 국적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몸값으로 최소 1조 원 이상이 예상되는데요. 최종 입찰가를 결정지을 변수는 무엇일지 산업부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아시아나 매각 계획이 발표된 지 3개월이 좀 지났고 오늘 드디어 공고가 떴는데 예상 매각가는 지금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최소 1조 원에서 많게는 2조 5천억 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종 인수자는 현재 아시아나의 최대 주주인 금호산업이 가지고 있는 지분, 즉 구주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이 새롭게 발행할 보통 주식 신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아시아나를 사들이게 됩니다. 예. 현재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의 지분 가치는 4천억 원 수준인데요.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고 또 신주 투자 규모까지 더하면 1조 원을 훌쩍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파는 쪽에서는 당연히 많이 받고 싶어 할 테고 반대로 사는 쪽에서는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고 할 텐데 이 가격 변수에 미칠 만한 요인들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아시아나항공이 가진 부채와 항공산업에 대한 전망이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분기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규모는 9조 7천억 원인데 반해서 영업이익은 72억 원에 그쳤습니다. 앞으로 장사를 잘해서 빨리 메꿀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이 대내외적인 경영 환경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표는 지난 1분기 아시아나의 여객 노선별 매출 비중인데요. 매출 절반이 동남아와 중국 또 그리고 일본 노선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 노선들 대부분이 저비용 항공사와 경쟁이 치열한 곳들이라서 수익을 극대화하기가 쉽지 않고요. 최근 일본 안가기 운동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한일 간 갈등이 얼마나 장기화될지도 변수로 꼽힙니다. 네, 인수 후보자들 간의 치열한 좀 수싸움이 예상되는 것 같은데 박세창 금호가 3세가 직접 이에 대한 오늘 매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맞습니다. 박삼구 전 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장남인 박세창 아시아나 IDT 사장이 오늘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그 질문에 답을 했는데요. 금호 아시아나그룹이나 특수관계인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 주주인 금호 석유화학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나를 진짜 파는 게 맞냐, 파는 척하고 다시 가져오는 게 아니냐 하는 시장의 일부 의심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구주와 신주 가격 책정을 놓고 채권단과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최종 인수자 채택에 있어서 어느 쪽의 입김이 더 높게 반영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유력한 인수 후보들로는 여전히 SK와 하나 그리고 GS 등이 꼽힙니다. 네,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공정위 허위매물 조사.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이 허위매물을 내놓고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를 부채질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겠다 이 뜻인데요. 김한진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공정위가 강남 부동산 일대 현장 조사에 나섰다고요? 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이 어제부터 서울 강남과 서초 그리고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조사관 20여 명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인이 내놓지도 않은 집을 매물로 올리거나 또 주인이 팔려고 하는 가격보다 훨씬 싸게 내놓고 수요자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공정위는 이 같은 허위 미끼 매물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조사관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명이나 보낼 정도면 좀 그만큼 광범위하게 좀 퍼져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난 2분기 서울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9,700여 건으로 1분기보다 34%나 늘었는데요. 허위 매물이 가장 많이 신고된 강남구는 1분기 1,100여 건에서 2분기에는 1,600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 기자, 여기서 궁금한 게 이 국토부가 주무부처인데 왜 공정위가 조사를 하는 겁니까? 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허위 매물 시정을 강제할 수 있는 뚜렷한 규정이 없는 데다가 또 이 제재를 강화한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인데요.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으로 단속과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로 공정거래 질서를 해칠 경우 제재를 내릴 수가 있는데 최대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가 있고 또 검찰 고발로 재판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요즘 서울 집값 어떻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02% 오르면서 4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서초구가 0.06%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과 송파도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커지면서 각각 7주 그리고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감정원은 정부 규제 기조에 따른 재건축 약세에도 기준금리 인하와 일부 인기단지 수요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유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값 상승세가 좀 심상치 않으니까 공정위까지 직접 나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이번 공정위 조사를 일종의 경고성 조치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일단 전문가 분석 한번 들어보시죠. 시장에 약간 그 시그널을 주기 위한 그래서 좀 조심해라 이런 식의 엄포를 놓기 위한 여론이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고 지지라든가 응원을 받으면 추후적인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하기에 어느 정도의 동력을 받을 수는 있으니까 명분도 쌓을 수 있고 그런 어떤 수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이미 예고된 바와 같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상한제 적용이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비즈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자기의 행위조차도 다른 나라 외교관에게 떳떳하게 형명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의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점을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 이틀째였던 어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우리나라와 일본 측 대표단이 격돌했습니다. 우리 측 대표단은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거듭 강조했고 일본 측 대표단은 이 같은 조치가 정당하다고 강조하며 기존 입장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우리 측 대표단은 또 일본 측에 1대1 고위급 대화를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본 측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 측 대표단을 이끈 김승호 실장이 일본이 눈을 감고 있고 귀도 닫고 있다는 식의 강한 비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오대원 경기대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교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도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짚어볼까요? 이틀째를 맞은 이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논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7시 45분쯤 시작됐는데요. 먼저 최 변호사님, 안건을 요청한 우리 측 대표단 먼저 포문을 열었죠? 그렇습니다. 그 포문이 굉장히 셌습니다. 크게 큰 틀에서 봤을 때에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한국이 시끄러운 외교를 표명하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조용한 외교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큰 전략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23일 날 밤 늦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안건이 미뤄지고 늘어지면서 어제였죠. 24일 날 그 우리나라에서 정반대편에 있는 그 제네바에서 그 WTO 그 일반 그 종합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나라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이 이렇게 잘 산 것이 이른바 WTO 같은 체제에서 자유무역 체제로서 성공한 나라가 아니냐.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 이와 같은 그 징용에 대한 보복성 그 조치는 이와 같은 그 WTO 체제의 자유무역 체제에 반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세 가지를 규제를 하고 있는데 나아가서 이것을 이른바 백색 국가 리스트, 쉽게 말하면 우방 국가 리스트에서 빼는 것은 오히려 WTO와 관련돼서 더 규정이 더 크게 위반된다. 나아가 그것이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고 이 이른바 그 IT와 관련된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전을 자제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제재를 거두어 달라라는 것으로 해서 나름대로 논리성 있게 그 어떤 국제 여론전에서는 대비하는 데 성공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께도 여쭐게요. 이어서 그 이하라 주니치 주 제네바 대사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야마가미 신고 이 외무성 경제국장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외무성 국장이 참석을 했지만 실제 말하고 발언하고 그다음에 회담하고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은 주 제네바 대사예요. 일본에. 그건 결국 이 사안을 어떻게든지 좀 그 경중을 좀 낮춰보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이 얘기하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실장이 직접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다, 중요한 건으로 이걸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면 일본 측에서는 가능한 한 이 사안을 좀 낮게 봐서 별 문제가 아닌 것으로 치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직접 국장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도 보면 맨날 늦게 와요. 그리고 주로 이제 그 주 제네바 대사가 직접 발언한 걸 보면 이 사안 자체를 국제사회에 좀 이슈화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 교수님께도 좀 여쭙겠습니다. 사실 우리 측에선 이 미국의 중재 발언도 기대를 했던 상황입니다만 이 미국은 물론 제3국의 별도 발언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번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이 국제사회가 이 분쟁에 대해서 보고 있는 시각이 뭔가를 오히려 알게 되는 시험대였다고 보입니다. 지금 최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자꾸 문제를 만들어서 크게 끌고 가려고 그래서 이걸 이슈로 부각하려고 하는 우리와 달리 일본은 이를 소극적으로 대응해가지고 이것이 여기에서 논의할 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이 입장에 충돌해서 다른 나라들 특히 우리가 기대하는 미국은 두 나라 다 우방인데 어느 쪽 한 군데 편을 들지 않을 것이고 않았고 실제로 그다음에 EU 대사라든지 아프리카 대사라든지 왜 이 건을 여기 와서 얘기하는지 이 문제의 원래 원인 제공은 누군가는 몰라도 하여튼 두 나라가 잘 해결하면 좋겠다. 이 정도의 한 발 빠진 입장이라는 거죠. 우린 여기서 그럼 결국 우리한테 남은 것은 실리적인 해결과 일본하고의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외교적인 그 중재안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가 빨리 시급하게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단계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 자리가 어찌 됐건 간에 세 분 말씀을 종합해 봤을 땐 한일 양국으로선 국제 여론전 성격의 자리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최 변호사님, 그럼 양국 모두 제3국의 지지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까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 한국 언론의 평가와 해외 언론의 평가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 언론 같은 경우에는 한일 간의 한일전이 무승부로 끝났다. 쉽게 말하면 0대 0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해외 언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국이 패배했다. 한마디로 0대 1로 일본의 승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도 외신 중에 로이터 통신이 썼는 글을 봤는데 그 글 제목이 한국이 일본과 관련돼서 국제적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다라고 헤드라인을 뽑았고 내부 내용을 제가 봤더니만 한국이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WTO의 관리의 말을 들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양측에 설명한 이후에 다른 어떤 나라도 양측의 노력을 어떤 지지를 위한 아무런 그 노력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래서인지 정부도 사실 그 설명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사자후를 통했죠. 몇 개의 어떤 짧은 얘기만으로도 그 일본의 논리를 깰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나름대로 어떤 선전전 자체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끝나고 나서 정부 관계자도 보면은 전 세계에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성과가 있었다라고 스스로 자평하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냈지만 그에 대한 성과는 있었는지는 냉정히 봤을 땐 의문이다. 외신들도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런 변호사님의 얘기가 있었고 한일 양국의 대치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김승호 실장이 지금 격한 발언을 좀 쏟아냈습니다. 최 교수님, 어떤 주장들이 좀 있었는지 짚어주실까요? 일단 이거죠. 우리 측 주장은 이거예요. 강제징용 재판 문제에 대한 보복적 성향이 강하다.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결국 수출 규제를 하고 보복을 하고 있는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건 이제 WTO의 규범이 어긋난다는 거죠. WTO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은 자유무역이거든요. 자유무역에 대해서 정치적 이유나 다른 이유 때문에 자유무역이 침해를 당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일본의 지금 행위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만 꼭 집어서 수출 규제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성향이 강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그 무기에 사용되거나 아니면 무슨 대량 살상 무기에 관련된 물품들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이 더 많은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G20 의장국이 일본이에요. G20 의장 지난번 G20 오사카에서 회의 열렸을 때 자유무역을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아베고요. 그런 사람들이 자유무역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거는 국제사회 질서나 국제 통상 질서에 맞지 않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 교수님, 이번 WTO 일반 이사회가 시작되기 전에 김승호 실장이 호언장담을 했었잖아요. 무너뜨릴 강력한 논리가 준비되어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좀 내놨었는데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의도대로 좀 됐다고 보시는지요? 참 안타깝게도 이로서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번에 강하게 주장을 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해야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협상 전략을 담당하는 산업부의 실장으로서는 전략 담당자로서는 이런 전략을 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상대편 나온 사람들은 다 제네바 대사라든지 외무성의 경제 담당관이라든지 이런 식의 외교 쪽 라인이죠. 이쪽은
강한 그런 그 우리의 공격, 협상에 응하지 않는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싸움을 거는데 상대가 싸움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싸움이 잘 안 된 것, 좀 안타까운 입장이었습니다. 이는 이제 상대는 외교 전략으로, 우리는 이 통상 전략으로 협상 전략으로 상대했기 때문에 그러한데, 그에 따라서 우리의 의도를 달성하는 데는 이번 전략은 조금 전 세계적으로 호응을 해줬으면 좋은데, 그런 데까지는 사실 일본의 눈치도 보이고 다른 나라들은 왜 우리가 나서서 남의 대리전에 끼어가지고 구설수에 오를까 하는 그런 입장일 거니까 사실 좀 이기기 힘든 싸움을 걸었던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시비를 걸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 변호사님께도 여쭙고 싶은데 아까 그 로이터 통신 그 외신 발언과는 별개로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좀 국민들이 사실 이 더운 여름에 담비와 같은 어떤 그 시원한 그 결과를 기다렸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리는 냈지만 성과가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답답한 며칠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그 김 실장이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은 정말 실무가인가, 오히려 초선 국회의원이 가서 협상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일본에 대해서 눈도 귀도 닫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더불어서 이처럼 양자 대화를 제안을 했는데 이것을 직접 피하는 일본은 자신감과 용기를 결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가서 정말 협상을 하러 갔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떻게든 해서 상대방이 속을 긁으려고 했는지, 저는 이와 같은 나름대로 어떤 전략적 발언으로 했는 맥락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본 자체가 결국 기본적으로 조용한 외교로서 이 사실 자체가 WTO의 그 어떤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그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전략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저도 이제 변호사를 하고 협상을 하는 실무가 입장에서 이와 같은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내부적인 어떤 그 전략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 교수님 발언하고도 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최 교수님께도 좀 여쭙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당장 WTO에서 외국의 그 회원국들이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번 일반 이사회는 사실 강요회 라운드 2년마다 한 번이 열리는 최고 5개월 기구죠. 거기서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사회는 아니에요. 일반 이사로 하는 게 우리 여론전을 펼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제3국이나 다른 나라의 국가의 대표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현하지 않죠. 거기서 자기 의견을 표현했을 때 여러 가지 파장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고,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하는 부분은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WTO에 가서라도 우리 입장을 전달해야죠. 국제사회에 이런 부분들을 자꾸 전달하고, 또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입장을 자꾸 가져야 돼요. 다른 방법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또 물론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 가서 뭐 성과가 지금 당장 있냐 없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국제사회에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일부의 거기 참석한 국가들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밟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 관리에 들어갔다는 얘기, 사실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다뤘습니다. 그렇지만 뚜렷한 증거 없이 일본이 일방적인 논리만 펼치다는 평가가 지금 많았지 않습니까? 오 교수님, 어제도 일본은 기존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었죠? 일본은 그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했고, 또 미국하고의 얘기나 뭐 이런 데서 이미 이런 물밑 작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끝난 상태처럼 보입니다.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도 우리는 사실 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들을, 또 우리나라의 통상협상가들 세계적으로 터프하고 실력 있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안보상의 논리로 한국이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빼야 돼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 궁색하기 그지 없었고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이제 보통 국제적인 신망을 받고 있는 그런 언론사 같은 데서는 일본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또 미국에서는 이거 중국하고 미국하고 간의 이 전선을 흐트러뜨리는 좀 약간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들리기는 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런 안보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신뢰를 얻지 못하자 요거를 이제 문제화 삼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수정한 것에 비해서 우리는 그럼 다음 전략,
자, 통상으로는 이렇게 세게 여론전을 갔는데 외교로는 그럼 과연 그동안 승승장구하는 후쿠시마 수산물이라든지 아니면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선고라든지 이 다음에 수세에 몰린 일본의 보수파들한테 그럼 어느 정도의 협상 여지를 퇴로를 열어주면서 우리가 얻을 바를 얻는 그러니까 수출 제한을 푸는 이거를 가지고 있는가가 정말 궁금하고 제발 그것이 잘 세워져 있기를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세 분의 전문가께서 계속 얘기해주고 계시는 통상적인 접근과 그 외교적인 접근이 좀 달리 가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시청자분들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끝번호 0435번이죠. 일본이 왜 수출 보복을 하는지 원인 규명을 해서 외교로 풀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본이 기존 입장, 기존 내용을 그대로 반복한 발언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님, 이 정도면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응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후문에 뭐냐면은 그 일본이 이와 같은 그 대응이 오래 준비된 대응인 것 같다. 이런 그 후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감정적인 우리의 어떤 그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감정적인 대응이라기보다는 몇 년 동안 쌓이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논리로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그 우리나라의 아킬레스건을 딱 잡아서 세 개를 딱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그 세 개 물품 그 반도체 물품과 그 생산과 관련된 핵심적인 세 개 물품 가지고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굉장히 준비됐다 보이고 다만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일본이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느냐라고 하는데 일본 대응 자체가 결국은 이 문제는 WTO로 가지고 갈 대상 자체가 아니다. 이런 논리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일본의 논리는 굉장히 간명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와 같은 그 어떤 나름대로 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은 안보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의 대법원에 강제징용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그와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WTO 체제 내에서도 이른바 그 위험 국가에 대한 무기 전형으로 전략한 전략 물질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협약, 이른바 바세나르 협약에 따른 것이다. 결국 우리는 법을 지키고 있다. 이런 논리인데 우리로서는 그런 논리를 깰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외교부와 통상산업부가 일본이 얘기하고 있는 바세나르 협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또 다른 예외 규정 이런 부분을 정말 강력하게 물고 늘어져서 정말 집요하게 늘어져서 법리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그 WTO 일반 이사회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정말 이번 일반 이사회 끝난 다음에도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국제적인 여론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두 번째 전략 플랜 B가 어떤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상과 외교 전략이 병행되는 치밀한 논리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측의 강경한 주장, 또 일본의 소극적인 대응, 그리고 제3국의 침묵까지 상황을 지금 이 종합해봤을 때 최 교수님 뚜렷한 승패가 갈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뭐 승패가 갈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일본은 뭐 일본 나름대로 뭐 무대응하고 자기들은 자기 주장만 하겠죠. 그러나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봤을 때 일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되면 제3국이나 국제 통상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어제 뉴스에 보면 미국의 6개 IT 관련 단체 협회들이 한국과 일본의 통상 관계 장관들이나 관계 부서에 문서를 보냈어요. 편지를. 이 문제 빨리 풀지 않으면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국가들이 각각 분업해서 물품을 만들어내는 그걸 통해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국제 지금 통상 질서입니다. 한 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게 일본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 D램 반도체 같은 경우에 가격이 20% 이상 올랐어요. 지금. 그러면 누가 피해를 당합니까? 우리만 피해를 당합니까? 우리는 도리어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고요. D램 반도체 가격 올라가요. 일본도 피해보고 미국도 피해보고 다 봐요. D램 반도체 쓰는 국가들 다 피해본단 말이죠. 그건 국제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예요. 일본의 이런 행위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국제사회가 이런 부분에서 언젠가 반응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뭐 직접적인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건 이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국제 질서, 국제 경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내 여론뿐만 아니라 국내 여론을 움직여서 이런 움직임들이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우리 측 대표단은 이 스위스 제네바 현장에서 일본 측 대표단의 1대1 끝장 토론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측 대표단은 응답을 역시 피한 걸로 알려졌고요. 변호사님, 이것도 일종의 신경전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아베 신조 총리라든가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배경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약간 오락가락하는 질문이 그 측면이 없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 여론이 굉장히 그 악화된 여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가들 입장에서는 그 이론을 탄탄하게 견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지난주였습니까? 네. 우리나라 그 과장급 실무가들이 일본에 가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그 장이 열렸었는데 우리로는 어떻게 보면은 협의하는 장소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설명회다라고 해서 예. 서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창고 비슷한 데 가서 우리를 홀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아마 그와 같은 것이 일막이었다고 하면은 어제 있었던 그와 같은 그 예. 김 실장의 제안에 대해서 일본이 응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어떤 그 말씀드렸듯이 그 일본의 일정한 기조 하에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것은 사실 법리적인 근거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WTO 체제에 있어서 무역 분쟁이 생겼을 때 상호 간의 협의를 시작하면은 그 사실 자체가 이제 그 법적 분쟁화 될 수 있는 그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본으로서는 그와 같은 WTO 내부 규정을 알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는 장은 가급적 안 만들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 그런 부분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는 예. 전략을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이를 두고 김승호 실장이 비협조적 태도로 나선 일본을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일본도 좀 반박을 했습니까? 그 일본이 그 얘기예요. 지금 최재형 변호사 말씀하신 그 예. 논리예요. 자기들은 이게 일방적으로 주장한 거지 우리가 협의하거나 하자고 한 뭐 협의를 우리가 동의했거나 이러지 않았다. 그래서 네. 우리는 할 수 없다. 이게 일본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뭐 일본 입장에서 당연히 그러고 싶겠죠. 그러나 이제 국제에서 만약 이걸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은 들지 않겠어요? 예. 뭐 하자고 하는데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물론 뭐 그게 법에 있고 본인들이 협조하지 않아서 합의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뭐 말은 맞지만 그만큼 자신감이 없다는 것도 보여주는 하나의 저는 증명이라고도 보여요. 일본이 논리가 궁색하다는 거죠, 사실은. 예. WTO 안에서 이런 국제 통상 전체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과 일본이 주장하는 내용이 부딪히면 당연히 일본은 뭐 질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본인들은 네. 그걸 무시하고 가겠다는 게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해요. 이게 합의하에 이게 이루어져야지 일방적으로 대화하자고 우리가 나서는 건 아니다. 그런 예. 차원에서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어찌 보면 일본이 갖고 있는 논리가 궁색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태도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일본 정부가 WTO 일반 이사회와 별도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사실상 거의 확정적인 그런 시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입하는 품목도 가장 비중이 높은 게 바로 이 반도체, 전자 설비 부품, 또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 교수님, 이 밖에 수소차나 전기차, 이 배터리 분야도 상당히 의존도가 상당하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 아니냐. 미래의 한국과 경쟁하게 될 미래 산업 분야에서 네. 한국을 자기들이 무기, 즉 소재 산업을 가지고 눌러놓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보 우방국이라고 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버림으로 인해서 자국 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한 국가인 일본을 만들고 싶은 아베의 예. 그 원래의 목적, 이 두 가지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일본의 않습니까? 두 가지 목적을. 예. 이걸 동시에 달성하는 그런 수라고 얘기하는데 예. 다음 번 타겟으로 보고 있는 것이 반도체 이후에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와 예. 이런 배터리 분야라고 지금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고 나면 예. 우리나라가 일본에 특히 고도로 의존하고 있는 품목이 한 30% 정도의 한 30여 개의 산업이라고 예. 걸쳐지는데 그중에 특히 독일의 최근에 이 자동차 전문 저널에서 분석하기로 내연기관에서 독일 자동차가 세계 1위이다. 그런데 예. 미래 산업인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와 전기차, 특히 수소 연료전지차에서는 네네. 한국에 밀려 있다. 우리가 한국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수소 연료전지 핵심 부품 중의 하나인 수소 탱크의 섬유, 탄소 섬유는 전량 다 일본의 도레이사에서 수입한다는 거죠. 대체재가 없습니다. 그것도 소재가 또 들어가는 그럼요. 이것이 바로 방산에도 들어가는 핵심 예. 소재이기 때문에 한국을 못 믿겠다. 그래서 우리 수출하는데, 그러니까 경산성에서 얼마든지 이걸 가지고 예. 90일 동안 미루다 괴롭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잡은 것이죠. 우리가 소송전까지 가는 것은 참으로 최하의 수인 것 같고 그 전에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게 그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죽어나간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미래 산업 분야, 이런 배터리 분야든지 전기차, 수소차 지금 지적해 주신 이 분야가 다음 타겟이 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라면 상당히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부품 소재 국산화, 다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찌됐건 이게 장기전 성격의 시간 싸움이라면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품 소재 국산화에 기반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끝으로 최 교수님, 뭐 이 부분과 관련해 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품 소재를 국산화하는 데 노력을 해야죠. 중소기업이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어떤 기업들을 좀 투혼을 많이 해서 이 기업들이 국산화를 좀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 들고요. 근데 모든 걸 다 국산화하기는 힘들어요. 우리가 모든 부품을 다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그런 사회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수입선을 다변화시키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품을 일본께 가장 지금 순도가 높고 기술이 높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걸 좀 더 우리 라인이라나요? 제품을 만드는 라인에 적합한 부품들을 수입할 수 있는 수입선을 좀 다변화시키고 그런 다변화를 통해서 이런 일본의 의존도를 줄여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입선 다변화 문제 그리고 국산화, 부품의 국산화 문제를 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 지원하고 또 기업이나 하려고 하는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비즈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